민주당의 공천 뇌관이 터지면서 탈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40여일 안에 반전 카드가 나올지 민주당 공천을 평가하고 개혁신당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민주당 현 개혁신당 의원이신 이원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최대 공천 내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에 몸담았던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공천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뇌관을 밟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정치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뇌관을 건드리고 폭파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 좀 이제 잘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주장을 해왔고 저희들이 1월 10일 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조건들이 마련됐는데 네. 그 사당화로 완전히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젠가요? 새 사람이 와야지 탈당은 자유다. 변화에는 소리가 났을 뿐이 없다. 등등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이제 정말로 이재명 대표한테 복종하는 의원만 필요하구나. 이거 조금이라도 말을 어긋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른바 수박으로 낙인 찍힌 의원들은 다 잘라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탈당은 자유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는 건 국민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결국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렇죠. 어떤 발언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전혀 변화의 기미는 없고 내가 할 길은 내가 간다.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하겠다. 이번에 선거의 목표는 총선 승리보다 사당화의 완성이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임 전 실장 이제 지금은 재고 요청해 놨는데 이게 뒤집어지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이요? 네. 네네. 그럼 임 전 실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재기를 노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 아니면은 탈당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얘기한 데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친문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것들, 친문 세력들의 대부분들이 수박으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얘기한 데 있었던 건데. 지금 탈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공천 못 받으니까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워낙 들씌워졌을 뿐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 탈당의 의미 이런 것들이 반감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어서 아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구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의결이 됐어요. 네, 홍 의원은 네.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홍영표 맞겠다는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도 임종석 의원하고 전 실장하고 이렇게 의논을 할 것 같아요. 궤를 같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도 이제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 지역 현역 의원을 무조건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은 아니고요. 네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경선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등등도 당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시키기 위한 컷오프가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꼼수가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예측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윤영석 의원에 대해서도 실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탈당할 때 정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같이 모임을 같이 만들고 같이 탈당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전쯤부터 우리 30명 의원만 딱 뭉쳐가지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 함부로 못한다. 이름 같이 걸고 이제 공개적으로 걸고 한번 본격적으로 맞서보자. 그건 이제 당내 말씀이시죠?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네. 그런 설득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야. 나는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들 혹시라도 하는 생각들이 결국 불러온 파국이 지금 오늘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탈당한 거기다가 네네. 이제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이제 컷오프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봐 이게 뭐 친문계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수박만 하는 게 아니고 친명계도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몇 개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컷오프의 최종 버전 네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남은 친명계와 찐명계의 서울 중진 의원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하여튼 그런 분들은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름을 좀 거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만한 이런 그러니까 주요 당직, 그렇죠. 주요 당직을 공천에 맡고 있거나 관련된 뭐 아니면 누군지 알겠어요. 네, 예.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불리는 그 찐명계 의원,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의원이 있거든요.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컷오프나 아니면 공천 배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스템에서 하는 거야. 누구를 뭐 친문계를 아니면 수박들을 날리려고 그럴 하는 거 가능성이 아니야.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네, 네. 자, 그러면 김영주, 이수진, 박영수, 서른 의원 탈당했어요.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감이 있습니까? 대화가? 물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 가지고 의원들을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전화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인 것 같아가지고 뭐 사람 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지켜보고 있고 아마도 좋은 판단들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참고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선거 전략을 펼쳐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뭐 김영주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좀 대화하셨어요? 네, 며칠 탈당 이후에 저 한 번도 전화 안 드렸는데 그 며칠 지나다가 한 3, 4일 지난 이후에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 이원으로 잘 되길 바라는데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이제 이 동네에서의 분위기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죠. 어쨌든 개혁신당 같은 분위기를 물어보신 거네요. 그렇죠. 같은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거치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뭐 선택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원욱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나눈 말씀이라 아주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그 민주당 어떤 공천 갈등 중에 그 현역 의원 배제하고 이제 조사하는 등 여론조사 공평성, 공정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한 정필모 의원이 누군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여론조사 수행업체에 끼워 넣었다. 나는 이게 작은 일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여론조사 업체 업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만이 아니고 민주당은 한 5개, 6개 정도의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대여섯 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경선조사를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든지 다 들어와라. 20개 정도의 그 회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지역을 경선을 실시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간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가 하는지. 그래서 공정성의 논란이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게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히나 이 과정에서는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갑자기 껴넣으라라고 하고 그것이 또 전략조사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현역 의원을 제외시키기도 하고 누구를 더 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불공정 논란을 굉장히 증폭시킬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아마 언론계에 계셨을 때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친명계라고 하지만 저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등등하면서 봤을 때 바른 주장 뭐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분인데 그만두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정말 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민주당이 좀 시끄럽고 이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합당을 한 다음에 분당한 이후에 분당은 아니고 결별. 네. 예. 결별한 이후에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시 동력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 네. 말하자면 저는 이제 황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한 25% 정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국민들은 어쨌든 통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라라고 네. 하는 게 저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전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합당 선언까지 이루어냈는데 아쉽게도 그냥 또 이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 돼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 도토리 같은 조그만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경쟁하면 이 거대 정당을 어떻게 이기겠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새로운 미래나 우리 개혁신당이나 할 것 없이 지도부들이 굉장히 큰 고민의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 하나의 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물 건너간 문제 같고 최소한 선거연대라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그래 쟤네들이 그나마 하나의 되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후보들을 같이 따로따로 내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없구나. 그러니까 서로 표를 몰아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파랑색에서 주황색 옷으로 갈아입은 의원님에 대한 유권자 태도 어떻습니까? 혹시 잘 손을 안 잡으려 그러는 거?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 오히려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주황색 옷 입고 명함도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이번에 파란색에서 주황색 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었던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생판 모르시는 주민들이 일단 한 60%?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 정도는 30%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많이 공헌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 그랬는데 이제 간혹가다 국민의힘 어부질이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원욱을 찍으면 이원욱이 됩니다. 이번에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요즘 민주당 공천 보니까 이원욱의 선견 지명이 굉장히 놀랍다. 있었으면 무조건 공천 잘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소신과 용기를 갖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응원의 말씀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간혹가다 저 개혁신당 당원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개혁신당은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제 영입을 했어요. 네. 소수 정당 한계가 있을 거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 이른바 김종인 매직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내일 당장 선거라고 한다면은 매직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텐데 아직까지 총선의 기간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발휘한다고 보고 김정인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승리 제조기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통합이 결렬되기 전에 김정인 위원장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면 개혁신당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봤는데 외선자가 하라 그랬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결국 윗 어른 세대의 기득권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일본이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노령화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의 청년 비율이 8.7%인가 이렇습니다. 네. 한국은 5.4%? 아마 뭐 이럴 텐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한국이 노령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청년 정치를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상징으로서 이준석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나 싶고 결국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의 모든 선거죠. 뭐 최근에 모든 선거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2030 세대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이러한 정치파 그 풍토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저 또한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이준석 대표 이제 출마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구 얘기를 했는데 TK 쪽. 근데 이준석 대표는 동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의원님 지역구인데 동탄이 되게 커지고 있죠 지금. 뭐 그런 시너지의 측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젊은 층 유권자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 동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노원구.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고의 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나는 지역구 출마하겠다. 그 다음에 이 개혁신당 전체 출마자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공천을 결정하겠다. 지역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얘기니까. 거기가 이제 좀 더 커져가지고 지역구가 하나 늘어날 수가 있나 보죠. 늘어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양양재 의원이 용인에 있고 제가 또 옆 지역에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반도체 벨트, 경기남부 벨트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 지역으로서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네, 물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원내 교섭단체 가능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짤막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20석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대 여야 싸움에서 이 정치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20석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는 것이 제3지대 정당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바람을 알겠습니다. 실천하는 길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호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